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르 시시스트의 숨겨진 징후들, 그리고 C.S. 루이스의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며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항상 지쳐있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갑자기 등대에 불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줄 것입니다. 먼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심리학적 통찰과 영적 지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인간의 교만과 자아도취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는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마치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감정적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치 생명인 사람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적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어서 집에 와서 배우자나 가족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그 정도로 힘들어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혼자 해결했는데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주제를 바꿔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치 메아리 없는 깊은 계곡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여러분의 감정적 신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C.S. 루이스는 이런 상황을 영적 고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깊은 연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공감 부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선택적 청취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흥미로운 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자신에게 관련된 내용만 선명하게 들리고 나머지는 잡음처럼 처리합니다. 둘째, 감정의 위계화입니다. 자신의 감정은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왕이 신하들의 고충을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하위의 것으로 취급합니다. 셋째, 감정적 조작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할 줄 모르면서도 소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원하는 반응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관계 패턴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폄하당하면 점점 자신의 감정적 직감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적 공감 부재로 인해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감정적 공감의 부재는 영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런 관계적 본성을 왜곡시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만 보게 만듭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대신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나르시시즘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과 좌절감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미로 같아서 혼자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징후는 과장된 자기 중요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능력, 성취, 재능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인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나 건강한 자존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치 작은 촛불을 태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전자책 나르시시스트와의 영적 전투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C.S. 루이스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결합한 실용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된 자기 중요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업적의 과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한 일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작은 언덕을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거대하게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른 팀원들의 기여는 최소화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죠. 둘째, 특별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일반 돌들 사이에서 빛나는 것처럼 자신만이 독특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그들이 일반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기대를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라는 식의 사고가 습관화됩니다. 셋째, 과도한 찬사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멍난 풍선처럼 계속해서 공기를 주입해주지 않으면 쪼그라들어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찬사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이런 욕구는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이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모든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 더 성공했어, 더 특별해라는 비교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한 자존감과는 정반대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재적 가치에 기반합니다. 과장된 자기 중요감의 또 다른 측면은 환상적 사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마치 날 수 없는 새가 자신은 독수리라고 믿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상적 사고는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극도의 분노나 우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그들의 완벽한 자아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이런 패턴을 가진 동료나 상사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는 항상 최고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제안은 무시하거나 폄하합니다. 회의에서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고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은 팀워크를 해치고 창의적인 협업을 방해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는 도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취는 부모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이의 실패는 자신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가치가 성과에만 달려있다고 믿게 되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과장된 자기 중요감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이런 질서를 뒤바꿔서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이런 징후를 보이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먼저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과장된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기보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기 중요감이 실제로는 깊은 불안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과장된 자기 중요감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자신의 성취나 가치를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 옆에 서 있는 작은 새싹처럼 자신이 초라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비판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무리 작은 비판이나 부정적 피드백도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얇은 비누방울처럼 작은 바람에도 터져버리는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면이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사람은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가지치기를 통해 나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비판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비판 자체의 내용보다는 자신이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 분석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다음엔 데이터 부분을 더 자세히 준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피드백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라지고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방어적 분노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즉시 화를 내며 반박합니다. 마치 성을 공격받은 군주가 즉시 반격을 명령하는 것처럼 자동적이고 강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그들의 분노는 비판의 내용과는 전혀 비례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 전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팀원들이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어. 충분한 시간만 있었다면 완벽했을 텐데 라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뱀파이어처럼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셋째, 공격적 반전입니다. 비판을 받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춰내며 공격합니다. 당신이 나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당신도 저번에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라는 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이자마자 상대방을 태클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C.S. 루이스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성장을 방해하는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여지가 없다고 믿습니다. 마치 이미 정상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등반가처럼 더 이상 올라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기슭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정상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민감성은 나르시시스트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가족이나 동료들은 점점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고 솔직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환경은 건강한 소통과 관계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가정에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 더욱 심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의 정당한 의견 표현조차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요 라는 아이의 표현도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단순한 피드백도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관계는 표면적으로만 평온해 보이게 됩니다. 루이스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비판에 대한 민감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은혜로운 교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먼저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의 형태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보다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강점을 먼저 인정한 후에 개선점을 제시하는 샌드위치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의 극도의 민감성이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계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솔직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비판에 대한 민감성이 그들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강해 보일수록 실제로는 더욱 불안하고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이해하면 그들에게 좀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징후는 공감 능력의 부족과 타인 이용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을 진정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취급합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말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감정적 공감 의부제와도 연결되지만 더 나아가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사물처럼 취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그 자체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인데 나르시시즘은 이런 사랑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습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와야 하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기계를 발로 차거나 흔들어댑니다. 이런 패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관계의 도구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순수한 애정이나 우정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을 키우는 것이 꽃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꽃에서 나오는 향기나 아름다움만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모든 관계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스트는 성공한 친구와는 자주 어울리려고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친구는 피하려고 합니다. 마치 햇빛 받는 쪽으로만 돌아서는 해바라기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만을 추구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합니다. 둘째, 감정적 조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작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마치 숙련된 연주자가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적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합니다. 죄책감, 동정심, 두려움 등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너만이 나를 이해해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오해하고 있어. 라는 말로 상대방을 특별하게 느끼게 한 후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마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로 죄책감을 유발하여 관계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이런 조작은 매우 교묘해서 피해자는 자신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셋째, 경계 침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침입하고 허락 없이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용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거부감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보거나 연인의 SNS 계정에 접근하려고 하거나 가족의 개인적인 일정에 간섭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이 지적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야. 또는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어? 라는 식으로 정당화합니다. C.
S. 루이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타인 이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은 이런 신성한 가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단순한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루이스는 사랑의 네 얼굴에서 진정한 사랑과 소유욕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을 바라는 것이고 소유욕은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랑은 대부분 소유욕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행복해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존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런 패턴은 특히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연장선이나 소유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로, 교우관계, 취미활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며 아이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인형이 갑자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당황하고 분노합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패턴을 보이는 상사나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팀원들을 협력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만 취급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발표하거나 실수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면서도 성과가 좋을 때는 모든 공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패턴은 특히 파괴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파트너를 진정한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합니다. 파트너의 개인적인 꿈이나 목표, 친구관계 등은 자신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여깁니다. 점점 파트너를 고립시키고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의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색깔 있는 물감이 계속 희석되어 투명해지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르시시스트의 기준과 욕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관성 있게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지체계를 구축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피해자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친구관계나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징후들, 감정적 공감 능력의 부재, 과장된 자기 중요감, 비판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 그리고 타인 이용,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하나의 징후가 나타나면 다른 징후들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C.S. 루이스의 지혜를 빌려 말하자면 나르시시즘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나르시시즘은 사랑의 왜곡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을 비워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인내심을 가지되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여러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을 가진 뱀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뱀에게 물려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심리학적 통찰과 영적 지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란에 있는 무료 전자책 나르시시스트와의 영적 전투도 꼭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실제적인 대처 방법과
치유의 길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와 현대 심리학의 트라우마 치료법을 결합한 실용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